의사, 전문직, 굉장히 일부 대기업, 공기업 말고는 경제적인 부의 분배를 똑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요 몇 개 안 되는 황금 티켓을 쥐어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냐라는 거죠. 정부의 역할을 조금씩 확대를 해서 개인이 자기 인생에서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거죠. 과감하게 대한민국 정부는 부채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재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빚을 많이 내면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생기고 뭐 환율이 미래 세대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왜 소멸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길게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부터 해야 하고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가장 먼저 정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린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 돈은 나라에서 재정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재정으로 쓰려고 보니 그걸 쓸 만큼의 그 세금을 걷지 않으니 그러면 쓸 수 있는 거는 국채다. 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채권을 발행한다. 두 번째, 증세를 한다인데 증세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굉장히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는 과감하게 대한민국 정부는 부채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되게 마이너한 주장이긴 해요. 전반적인 증세는 앞으로 한 3, 40년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결국 정부의 역할을 조금씩 확대를 해서 개인이 자기 인생에서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개인이 사비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럼 그때는 정부는 빚이 좀 많아져 있을 것이고 그 대신에 이제 개인들은 세금을 동일하게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 정부의 역할이었던 거를 정부가 아웃소싱 했기 때문에 쓰는 그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증세를 하면 늘어나 있는 정부의 빚을 그때부터는 그 증세한 걸로 갚아야죠. 그러면 그게 다 갚아지고 나면 균형이 되는 거죠, 다시. 국채가 뭔지 생소한 분들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들어봤지만 네. 잘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왜냐면은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채는 개인이 투자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국채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죠, 정부가 이제 자기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고. 근데 그거를 뭐 사실 정부는 누구한테든 빌릴 수 있잖아요. 보통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샀습니다. 뭐 국민연금, 대형 보험사들, 뭐 해외의 큰 펀드들 이런 이제 그 큰 기관들이 국채를 주로 샀고 개인들은 투자를 못했어요. 근데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이 나온 게 작년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요? 그렇게 늦어요? 네, 작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국채를 개인들이 투자하는 게 개인들한테도 어떤 이점이 있는 거고 나라에서도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니까 코인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투자 대상인 거고 주식보다도 훨씬 안정하죠. 네. 그리고 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하려면 이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오해들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쭉 이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일단은 뭐 개인들의 차원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이점이다 라고 하면 사실 어찌됐든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긴 하는데 당연히 은행 이자율보다는 좋죠. 예금금리보다는 당연히 훨씬 좋은 거고 근데 은행은 어찌됐든 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망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책을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5년 뒤 10년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망할 것 같은데 그럼 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렇게 사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유명한 펀드나 국민연금도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하면 우리나라 기업도 다 망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우리나라 기업도 싹 다 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하는 채권이라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높은 신뢰도를 제공을 하는 거고 나라의 입장에서 좋죠. 왜냐?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했을 때 외국인들한테 돈을 조달을 해버리면 이거는 환율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썰물같이 빼내버리면 그 사람들은 원화를 팔아서 달러로 바꿀 거니까 원달러 가치가 엄청 치솟고 그러면은 수입 물가가 되게 상승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국민이 그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자국민이 그걸 조금 팔았다고 하는데 어차피 원화가 원화로 바뀌어지고 그 원화는 또 대한민국 어딘가 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되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대응성 부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적자성 부채가 있어요. 대응성 부채는 5글자로 요약하면 그냥 외환보유고예요. 뭐 예를 들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달러를 그냥 달러 현찰로 잘 안 갖고 있거든요. 채권으로 보통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외화를 어찌됐든 간에 채권 형태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해외에서 이제 누가 그거를 상환을 요청하면 우리가 요구불로 줘야 돼요. 요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부채예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잖아요. 정부가 빚을 내서 그거를 뭐 어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를 그 형태로 그냥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정부 부채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정부가 이제 자기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 이 적자성 부채인데 이게 진짜 국가 부채. 국가 부채가 GDP의 몇 %까지 가야 적절하냐는 사실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끼리도 결론이 안 난 문제예요. 그건 딱 답이 있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냥 그 개념을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안정성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하는 거다. 그냥 그 수치는 계속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한 120%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갑자기 90% 8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기준은 GDP 100%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경제 규모 사이즈. 왜냐? GDP 레벨에서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정부 부채 비중이 한국보다 높아요. 다 100% 이상의 나라들도 많고. 그러면은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국 정도면은 100%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100%를 갈 때까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몇백 조의 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몇백 조를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그 부채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부채 비중을 늘려가면서 그걸로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국민연금에 재정 투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줘도 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인재 채용할 때 보조금을 또 해도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때 또 그 재원을 써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계획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벽이 있죠. 기획재정부라고. 그 기재부는 사실 균형재정을 추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균형재정이 재정정책의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GDP의 몇 %까지가 적정한 부채 레벨인가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수행을 할 때와 소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수행을 할 때가 때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지 딱 그냥 대차 맞춰서 빵으로 떨어지는 것만이 국가 재정의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기재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빚을 많이 내면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생기고 뭐 환율이 미래 세대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미래 세대가 아예 없어요. 정부의 지출이 없어서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다 부담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근데 그 비용이 높아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비용을 높이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생산성 불균형 해소죠.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무리 많이 깔아놔도 그 뒤에 있는 생산성 불균형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건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요. 아무리 교육에서 사람의 고유성을 강조해도 이 뒤에 있는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다시 도드립해요. 그래서 이걸 맨 먼저 해결해야 돼요, 무조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중소기업 혹은 임금이 낮은 그 직군의 임금을 높이는 그렇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되게 그 명쾌한 표현이 있는데 황금 티켓 증후군이요. 이제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거는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이제 몇 안 되는 황금 티켓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 티켓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입시로 몰려들고 그 입시가 결국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삶이 어려워진다라는 게 사실
골자입니다. 이제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선진적인 사회로 가려면 그 개별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고유성을 좀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개인들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경제적인 보상체계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의사, 뭐 전문직, 그리고 굉장히 일부 대기업, 공기업 말고는 사실 경제적인 부의 분배를 똑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요 몇 개 안 되는 황금 티켓을 쥐어야 되는데 이 황금 티켓을 쥐기 위한 방법이 결국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 좋은 대학도 사실 일부 취업이 잘 되는 과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 입시인 거니까 대한민국은 개인의 고유성이 싹 다 무시당한 채로 결국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을 획득을 하려면 사실 입시라는 하나의 표준에 모든 사람들이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냐라는 거죠. 사회의 표준이 여러 개가 있어야 네 삶도 옳고 네 삶도 옳다가 되는 거지. 아니 기본적으로 그냥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 이외에는 사회의 표준이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냥 바늘구멍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경쟁을 하는? 저는 이 측면에서 그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진짜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공정이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투명한 거를 공정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걸 아무리 공정하게 줄을 세워놨다고 해도 내가 생산성의 차이가 요 8번에 있는 놈이랑 10번에 있는 놈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죠. 만약에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아니면 의대를 포함해서 그 일자리의 수가 9개밖에 없으면 9번이랑 10번이랑 생산성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종이 한 장 차이는 나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으로부터 꾸준히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구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럼 이게 공정한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국회 강연을 한번 갔을 때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유성 얘기를 했어요. 뭐 그분은 외국 살다 오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제도가 개인의 고유성을 너무 존중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를 개혁하려면 개인의 고유성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육 현장에서 아무리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을 한들 우리가 그들이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을 때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 생산성의 불균등을 수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지켰던 자기의 고유성을 성인이 되는 순간 모두 배반하게 된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행해서 생산성 불균등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육제도를 아무리 고쳐봤자 공동체 구성원들을 더 큰 자기 배반에 직면하게 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성님 말씀이 맞아요. 결국 경제적 생산성의 불균등 구조를 먼저 수정하지 않으면 그 앞에 교육제도를 아무리 고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 그러니까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뭔가? 서비스업이랑 똑같아요. 결국 글로벌 밸류체인에 태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이 낮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다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렇죠.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요 구조로만 뭐 가령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다 있잖아요. 예. 그냥 그런 이제 과정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총체적인 생산성이 대기업 경영기획팀의 경영 계획에 다 달려있는 거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랑도 장사하고 저기랑도 장사하고 A, B, C 세 군데 장사를 하면은 A에서 조금 장사가 안 돼도 C에서 벌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A하고만 거래를 해요. 그럼 A가 생산량 줄이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 왔어요. 근데 이게 요새는 바뀌는 게 대기업들도 내가 글로벌 환경에서 인정을 받는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하청업체들 그러니까 정말 하청업체로만 대했더니 얘네는 나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탑승을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현대차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용 전장 부품 굉장히 좋은 거를 설계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현대차에서는 물어보는 거죠. 혹시 그러면 뭐 테슬라 레퍼런스 있으세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뭐 하이닉스다. 그럼 뭐 저희가 이번에 HBM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이 물어볼 수 있죠. 뭐 그럼 마이크론이나 뭐 엔비디아, ASML 그런 쪽 레퍼런스 있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기업들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활약을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대기업들한테 수직 계열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탑승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글로벌 마켓에서 놀려면 당연히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판로를 개척하는 걸 정부가 해줄 수는 없죠. 대신에 판로를 개척하려면 가령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테슬라의 누군가랑 유창한 영어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인건비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대줄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럼 그건 정부에서 시원하게 저는 보조금을 꼽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기부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정책들을 좀 꼼꼼하게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다 마케팅 컨설팅이에요. 그 마케팅 컨설팅이 뭐냐, 그냥 PT 고쳐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상대를 하겠어요? 어떻게 강소기업이 되겠어요? 결국 지방의 중소기업들 중에 히든 챔피언을 빨리 만들어내고 그 히든 챔피언들이 이제 지방에서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면 그 기업의 인력을 보내는 대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대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많이 오는 거고,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많이 오면 그 지역에 또 젊은이들을 상대로 자영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역이 순환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작은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의 인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실 지금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거의 90% 가까이 소득세를 면세받아요, 아예.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소기업은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장하려면. 근데 인재가 올 수 없는 지금 구조인 거니까 인재를 올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이 있으면 좀 좋은 첫 단추를 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듣고 나니까. 생산성의 균형을 이루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도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주거비도 지원해줘야 되는 게 있고, 뭐 어린이, 노인 돌봄 뭐 이런 것들 복지 측면에서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걸 다 보면 결국은 정부가 쓸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늘려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고 증세까지 나아가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세까지 나아가려면 결국은 나라에서 그 쓰는 돈이 사람들한테 효용감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정부 신뢰가 있어야지, 그리고 플러스 증세를 할 정도의 어떤 심적, 물적 여유가 또 개인들한테 다 있어야지 증세 논의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지 증세 논의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국채를 통해서 재정의 여유를 확보하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길 말고는 사실 없는 거죠. 내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갈 때 줄을 안 서도 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물가도 많이 내려가 있고, 내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냥 비슷비슷한 가격으로 다 살 수 있고, 이런 월드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증세 논의를 해볼 수는 있죠. 게다가 복지 제도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 있겠죠. 그렇죠. 그 실적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아이디어란 그림이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제일 좋은 경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30-40년 걸린다는 게 좀 뼈아픈 거지. 그 뒤엔 할아버지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어떻게 5년, 10년 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